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5.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7.3%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정말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정말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13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2,500까지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57포인트가 올라서 84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죠.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좀 이제 증시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이 공매도를 이제 전면 금지시키는 깜짝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한 영향이 정말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이제 많이 눌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증시가 좀 하락을 했지만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5%는 제가 이때까지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5% 이상 올라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7,1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2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4,800억을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었는데요. 오늘 양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크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매도의 타겟이 글로벌 IB 은행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었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이유인지 일단 오늘 대량 공매도가 상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종가까지 이렇게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놀랍네요.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찍고 V자로 올라오기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 며칠 이전 전주에 분석했던 것들이 참 허무할 정도로 아주 크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온 것은 당연히 좋긴 한데요. 이 움직임 자체가 사실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뭐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오늘 하루에 많은 공매도를 상환시키고 지금 현재 그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을 또 뱉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면서 주가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이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아주 큰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 이제 매수 없이 쭉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7천억을 무려 매수를 해주면서 이 매도가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하면서 내일도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볼 거고요. 특히 이번 달은 11월 옵션 만기도 있고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 반기 리밸런싱 있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리밸런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추세를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로 다시 한번 유입이 될지 그게 유입이 되는 것이 실제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공매도 남의 거 빌려하다가 매도했던 것을 갚아 나가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하락분에 대한 거의 절반을 거의 회복을 해버린 상황이죠. 정말 끝없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방에 만회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뭐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했던 적이 사실 며칠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버금가는 매수세를 보여주었고요. 오히려 금융 투자는 오늘 많은 매도를 했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반등을 하면서 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의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면서 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핵심 포인트는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 그리고 공매도 상환 기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가 될 텐데 그 기간까지 이 공매도가 어떻게 상환이 될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니케이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2.3%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상해도 1% 올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시에 대한 상승이 꼭 공매도 금지여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개선이 되는 상황 속에 또 공매도 금지까지 해버려서 아주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아해 좋게 진행이 되어서 네, 상당히 네, 기쁘네요. 그 다음에 미국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98원입니다. 13원 정도 또 떨어져가지고 1% 가까이 떨어졌고요. 1300원 아래로 네,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큰가 싶을 정도로 1360원 하던 이 환율이 단 3일 만에, 3거래일 만에 13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반복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3일 만에 급락을 했던 경우가 이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수치들이 사실 정말 실현재 수준을 반영한다라기보다는 뭔가 투기성 이 매수세라든지 매도에 의해서 계속 이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시장이 아직까지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향으로 확실히 지금 진입을 했고요. 저는 뭐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3일 만에 떨어진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더 올라가지 않고 아랫 방향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300원 아래로 지금 환율까지 형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수 선물은 네,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 정도.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크게 지금 반등 없이 진행 중이고요. 유로톡스도 0.3%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좀 반등을 했는데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지금은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이벤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뭐 국제유가 81.9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3.39달러. 그래서 뭐 전날과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크게 변화 없습니다. 천연가스는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가격대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계속 고점 부근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주시해 보겠습니다. 외환은 아까 살펴보았고요. 채권금리가 이제 4.59%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까지 올라갔을 때는 정말 이제 죽을 맛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4.5%대까지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열심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위치를 합니다. 네,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고요. 평소처럼 오려면 이제 3.4% 5%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때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례 없는 이 국채금리 상승이 있었고요. 그만큼 국채를 무리하게 많이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소 수준까지 오려면 아직 국채금리가 한참 떨어져야 되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섣불리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시장이 바로 반등한다. 반등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그런 기싸움, 그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화당은 반대, 민주당은 점점 이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런 싸움 속에 미국의 디폴트 이슈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고 또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이 모든 이 흐름에 대변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반짝 상승한 건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증시 전체 흐름 살펴보았고요. 국매도에 대한 금지가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영향을 줄지 일단 해외 증시는 차분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네, 내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20원 상승해서 7.3% 상승했고요. 15,000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거기에 이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 사실 뭐 관련 종목들에 비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을 보시면 뭐 최소 10%입니다. 오늘 뭐 3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22%까지 올라가면서 네, 오늘 이런 공매도를 많이 맞았던 그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공매도 비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상환이 좀 일어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흐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15,000원대 회복을 드디어 했습니다. 네, 13,000원대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뉘앙스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증시에 대한 이 반등과 함께 15,000원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보던 그 가격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반등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 가격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목표했던 가격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천천히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뭐 많지도 않았고 적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수준 그대로 뭐 있었던 것 같고요. 15,090원으로 한 90원 정도 올랐는데 일단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518만 주로 증가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워낙 이 거래량이 적게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재미도 없는 시장이 거의 한 달 내내 이어졌는데요. 거래량이 뭐 좀 터진다 싶을 때 1,000만 주 이상, 뭐 최소 이제 1,500만 주 이상은 터져야지 두산에너빌리티가 활발하게 거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500만 주라고 한다면 전체 주식수 6억 4천만 주에서 1%채 되지 않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래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가는 사실 올라가는 것은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면 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뭐 오랜만에 이제 1,0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워낙 이제 연속적으로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이 하락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바닥 찍고 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움직임이고요. 쌍바닥 형성하면서 좀 천천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공매도 금지, 그다음에 국채금리 급락으로 인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사실 차트만 보면 이대로 이제 거래량 증가해서 쭉쭉 올라가 주는 게 맞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 전체적인 코스피 상승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내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100%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또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흐름, 그죠? 급락 이후에 나오는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꺾었다. 이제는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네, 여기서 뭐 더 떨어졌더라도 이제는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또 한번 뭐 2,300, 2,200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평선들의 이제 갭을 메워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이 공들여서 이제 올리려고 준비했던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지만 특별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60 월봉선을 또 찍고 딱 보기 좋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조금 더 증시와는 상관없게 좀 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 종목 힘만으로 좀 더 올라가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한번 뭐 천천히 이왕 이 11월까지 온 김에 올 연말도 그냥 차분하게 넘기고요. 내년 상반기도 이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그런 소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주변 시장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 호재가 묻히느니 이런 상황이 좀 해결되고 그죠? 시장이 좀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가 좀 깔아앉고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할 쯤에 그렇게 좋은 호재가 터졌을 때 이전에 두슬라 할 때처럼 큰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11월 달, 12월 달 크게 뭐 반응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시장이 개선되기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반응이 있으면 더 좋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22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64만 주 매수했습니다. 역시 국매도를 주로 치는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신한 증권이죠. 그렇게 세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물량이 공매도가 되었다가 상환이 되었다가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번 것까지 해서 한번 집계를 해서 또 한번 날 잡고 정리를 해볼 거고요. 분명히 오늘 공매도가 많이 상환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 투자자 물량 대부분은 금융 투자에서 또 나왔습니다. 24만 주 매수가 나왔고요. 지금 뭐 10월 26일부터 해서 금융 투자가 한 8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금방 나갈 수 있는 물량이라 좀 이렇게 계속 매수하는 것은 저는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꾸준히 지금 매수는 해주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투신, 보험, 그다음 기타 금융 매수를 해주었고요. 확실히 투신과 보험은 매도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매도 없이 진행 중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12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틀 연속 18만 주 정도 매수한 다음에 나온 매도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이전처럼 막 30만 주, 90만 주 이렇게 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추후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모펀드도 최근에는 뭐 매도 없이 거의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위기는 수급적인 분위기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도 좀 더 붙어주고 공매도도 상환되고 좋은 소식과 함께 주가도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뭐 더 늘었죠. 1290만 주로 더 늘었습니다. 1거래가 26만 주로 있을 때 더 늘었고요. 11월 3일에 41만 주, 42만 주 정도였죠. 그래서 이때도 아마 1300만 주 이상으로 공매도 잔고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니까 1200주 공매도가 싹 없어졌죠. 정말 이제 속이 시원할 정도로 1공매도 거래가 확 사라졌습니다. 잔고도 이때 이제 11월 6일에 많이 줄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줄었을 공매도가 주체가 누구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는 신한증권, 모간서울, 그 다음에 JP모간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도 거래원을 보시면
신한증권이 어김없이 73만 주 매수를 하면서 매수 창구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도에도 이제 2위 정도 위치를 했지만 이 물량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공매도 상환을 한 것이 저창구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요일에도 모건서울 33만 주, 메릴린치 10만 주, JP모건 2만 3천 주에서 주로 공매도를 치는 그 수급들이 매도를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대량으로. 그래서 최근에 10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수급들이 공매도를 활용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신한증권을 통해서 지금 매수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간서울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거든요. 신한증권으로 매수가 되었지만 내일 집계된 것은 모간서울이 또 대량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이 많은 공매도 잔고 1,400만 주 가까이 되는 그 공매도 잔고를 또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그 상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늘처럼 쭉쭉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마침 이제 다음 주도 이번 주인가요? 옵션 만기일이고요. 목요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 며칠 정도면 MSCI 편입 편출 종목, 그 다음에 비중이 이제 결정되고 11월 30일까지 그 MSCI 편입 관련해서 리밸런싱 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이기 딱 좋은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그 때를 이용해서 이 모간서울이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쪽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거든요. 주말에 갑자기 월요일부터 금지를 시킨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정말 갑작스럽게 금지를 시켜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런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0.02%입니다. 1% 미만, 0.1% 미만.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서 17%까지 올라갔던 공매도 비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추세로 이어지는지 볼 거고요. 추정 물량은 64만 주. 당일 물량도 64만 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82%. 평소에 많으면 이제 13.8%까지 올라갔던 외국인 비중이었기 때문에 그 1% 가까이가 지금 공매도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매도가 이제 채워진다면 이 지분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 신한증권, 그 다음에 모간서울. 사실 신한증권은 중간 매개일 뿐이고요. 주로는 모간서울이 대량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모간서울이 상환을 해야 되고요. 모간서울이 결국에는 이 지분을 13.8%까지 늘릴지, 그 다음에 이 지분을 늘리는 명분은 MSCI라든지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쪽에는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는 지금 분위기가 한번 쭉 완전히 침울했다가 꺾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이 한 번의 상승으로는 모든 걸 만회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그 상황들이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다. 사실 공매도를 금지시켰을 뿐이고 미국 국채금리도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초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섣불리 많은 금액을 무리하게 지금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목돈이 좀 생겼더라도 좀 지켜보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와서야 13,000원에 추가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보았을 때 13,000원을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지켜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대로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큰 손실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매도가 주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개별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준비할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LS 전선 얘기인데요. 이걸 왜 가져왔느냐? 2,400억 규모의 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 해지 이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유럽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수주를 접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LS 그룹이 수주했던 그 전선이 이제 수주를 취소하게 된 거고요.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과 맺은 영국 노폭주 보레아스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레아스 프로젝트는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는데요. 바텐폴은 비용 확대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철강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유럽 쪽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단가가 건설 단가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과연 이 높은 단가를 이용해서 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맞냐? 이게 이제 의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투자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 먼저 잡히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한 에너지원에 너무 올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만 해야 된다.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해상풍력만 해야 된다.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좀 이제 잘 섞어야 된다. 그거를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 각각의 강점을 가지는 파트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2024년에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런 건설 단가 비용은 좀 이제 잘 예상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상풍력 단지 지을 때 또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야심차게 8메가와트급 터빈을 유일하게 국산 제품으로 이제 국산을 성공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 한림 해상풍력 그쪽에 102메가와트 규모로 사업권까지 이제 거의 따낸 수준이죠. 그래서 처음 공급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직까지 뭐 두산 지오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사회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제 이름까지 나왔고 상표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지오 솔루션에 대한 염두를 분명히 해두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타이밍이 지금일지 혹은 어느 정도 해상풍력이 이 수주를 받고 매출이 발생하는 그 시점일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사례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런 이 아주 큰 비중의 이 사업부를 떼내서 따로 상장을 시키는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물적 분할처럼 이제 구주주의 그런 지분이 유지되지 않은 새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구주주는 그 주주가 될 수 없는 그런 이 주식이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자회사 설립을 해서 지오 솔루션을 아래로 100%로 두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서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지오 솔루션도 설립을 하고 밖으로 떼낼 텐데요.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때가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산 지주사도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될 때 보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급락을 하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관심을 한번 받긴 받더라. 그래서 그때를 우리도 한번 노려봐도 되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사업이 지금 건설 단가 비용이 높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네, 그래서 많은 에너지원을 지금 이
검토를 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죠. 도미니카 쪽에 들어가는 그런 복합 화력 발전소에 터빈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 터빈 용량은 45메가와트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소형 터빈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사람 대비해서 이 터빈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산 스코다 파워도 지금 이제 유럽 쪽의 자회사로서 네,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수주를 하고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요. 체코 쪽에 있는 기업으로서 또 체코의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겠죠. 이 자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코 현지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기업의 그런 활성화, 현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코 입장에서는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상당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해상풍력, 뭐 가스터빈, 원자력 발전 이렇게 좀 세 가지가 계속 들어오죠 눈에. 그다음에 수소 발전도 그린 수소 해가지고 네 국제가지로 개발한 그 제주 해상풍력에서 이 수전의 분해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린 수소, 그다음에 창원시에서는 액화 수소,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액화 수소, 블루 액화 수소를 만드는 네, 그런 두 가지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소를 결국에는 암모니아로 운반을 하게 되고 그 암모니아를 크래킹해서 다시 수소를 얻어내는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약을 통해서 이제 기술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소를 집어넣어서 H2 발전이죠. 네, 수소 가스터빈을 통해서 수소 혼소 혹은 수소 100%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100% 발전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해외 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한화 쪽에서도 네, 수소 100% 발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지금 사우디 쪽에 LNG 발전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중동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네옴시티도 그렇고 뭐 사우디 LNG 발전도 그렇고 뭐 사우디 원전도 그렇고요. 뭔가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30일에 그 엑스포죠. 엑스포 발표가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이제 사우디가 좀 움직일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큰 움직임은 없네요. 그 다음에 UAE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대통령이 방한을 하기로 했는데 뭐 그 이후에는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 일정만 딜레이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그런 FTA 협정만 체결하고요. 그 에너지 관련한 수주 소식이 사실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한 2, 3주 지났는데도 큰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했던 그런 중동 쪽에서의 소식은 전혀 뭐 없는 소식이고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반가운 뭐 공매도 금지 소식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폴란드 수주 소식, 그 다음에 중동 쪽 플랜트 수주 소식,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뭐 신한울 3, 4호기의 주 설비 공사, 네, 컨소시엄이 이제 누가 될지. 근데 최근에 보면 이 현대건설보다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좀 이 기사를 많이 띄우면서 좀 밀어주는 느낌이거든요. GS 쪽은 이제 GS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이 사건이 하나 터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식 회계를 하나 이 이슈를 터트리면서 약간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대우건설은 그런 소식 없이 계속 이 대우건설에 대한 가능성, 뭐 미래 성장성 여기에 대한 이 기사를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컨소시엄에서는 좀 대우건설을 밀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주설비공사는 뭐 그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를 주 기기를 2조 9천억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신한울은 다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이제 신규 이 발전소들이 수립이 될 것인지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원자력 발전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400메가와트급 2기 정도면 2조 9천억은 거의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시장 속에 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장은 계속 가던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던 방향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노력이 오늘은 이렇게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금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우리가 웃을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 주 공매도 금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세 이런 것들 한번 초점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